자, 이제 그 교육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먼저 북한은 왜 D-Day를 6월 25일로 날짜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은 전쟁이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 후에 5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에서 성대한 개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50일이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역산해서 6월 25일을 전쟁 개시 D-Day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참전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전쟁을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충만하였다는 반전이기도 하고 또 남한 내 자익들의 동조 반란을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일에 전쟁을 종료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걸 해서 역산을 해서 그 6.25를 전쟁의 D-Day로 계시일로 잡았다라고 우리가 또 새롭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이나요, 아니면 6.25 동란이나요? 대부분이 우리가 배우면 지금의 그 세대들, 그러니까 최근의 교육 세대들은 대부분이 6.25 전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지긋하게 오래되신 분들이나 6.25 참전 용사분들은 대부분이 6.25 동란 아니면 6.25 사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보면 어떤 사건의 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오래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 일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6.25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근데 중국의 6.25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중국의 항미 원조는 무엇이냐면 침략군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원주한 전쟁이다 규정하고, 이러한 개념은 당시 자국 참전 군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후 오랫도록 국민들에게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를 거둔다. 그래서 이런 자국 중심의 전쟁 개념은 참전 용사들이 적을 사살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며 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인 거죠. 근데 6.25 전쟁은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나타내고 전쟁은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면, 그냥 6.25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누가 일으킨 것인 것은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는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6.25 전쟁의 명칭은 전쟁 이후에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대결적인 그 6.25 동란 명칭이 좋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1998년 6.25 전쟁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 남침과 북한과 남한 내 자익이 합하여 자행한 엄청난 민간인 그 학살 등을 나타내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명칭에는 그 사건의 주체와 성격 등이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란은 그 동족과 남한에 있던 자익 세력들이 북한군과 같이 합세하여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가 바로 6.25 동란으로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과서의 6.25의 서술의 변천사를 보면 그 지칭하는 용어는 5차 교정까지 그 1차 교육에서는 6.25 동란, 2차는 6.25 사변, 3차까지 6.25 사변으로 얘기하다가 4차에서 6.25 남침, 그다음에 6.25 5차에서 6.25 전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정부 때 6.25 전쟁으로 나라의 공식 명칭으로 변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과의 관계가 대결적인 이 동란의 명칭이 좋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6.25 전쟁으로 공식 명칭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6.25 동란에서 전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의미를 6.25 동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전교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180명과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남녘 통일 애국 역사 추모 문화제에 이 180명을 중학생을 데리고 가서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구호도 외칩니다. 제국주의의 양키 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 정부를 타도하자라는 그런 구호들을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참여하고 참석자에게 함께 제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임실의 모 중학교의 한 도덕교사가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천성 대상을 안보의식의 설문조사를 하면 6.25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는 어디인가라고 보면 북한이 48.7%, 그다음에 일본이 13.5%, 미국이 13.4%, 러시아 10.9%, 그다음에 중국 3.4%, 남한 2.0%, 모름 무응답 8.12%. 바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설문조사고요. 그래 우리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제일 큰 게 미국 28.4%, 그다음에 일본이 27.7%, 그다음에 북한이 24.5%, 중국이 13.0%, 그다음에 러시아 1.9%, 모름이 4.5%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문제다. 그 2008년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6.25에 대한 생각은 이라는 거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공식 명칭이죠. 생각인데 55.7%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이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20.5%. 그다음에 잘 모르다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17.1%고 기타가 6.7%인데 이 6.25에 대한 생각을 북한의 불법 남침이다라는 것이 55.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라는 북한, 한국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었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14곳이 진보 진영이고 2곳이 보수 중도가 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거 색깔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는데 이 국토가 전부 다 빨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전교조 그 교육감들이 이제 전교조 출신들의 교육감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전교조 교육감 시대 그 밑에 학생 600만 명, 이 학생들이 뭐 전원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극소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그 상태 사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그 전교조 이건 전교조의 마크예요. 노고인데 참교육이라는 그 노고인데 이 80년대 들어오면서 전교조 형성이 가능한 이론적 배경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설립 이전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이제 대구에서 중등 교원 노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에 3.15 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대구에서 중등 교원 노조가 설립되고 5.16 혁명 이후 교원 노조 해산을, 그다음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결성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전교조의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고 그 중에 가장 민중교육지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민중교육지 사건인데, 민중교육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돌리다가 적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교육지 사건 담당자였던 그 당시 검사였던 그 고영주 변호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압수된 자료들을 읽어보고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관련된 피해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트 메모들을 읽어봤다. 그것을 다 읽어보고 자신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느냐? 바로 4.19 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검사 고용주 검사는 뭐 그냥 이게 단순한 그냥 공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9년부터 갑자기 선생들이 그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감지하셨다고 합니다. 자, 민중교육자가 말하는 삼민 이 이념은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로 인식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독재로 인식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 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이 시절에 이론적으로 확립해 놓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9월에 전국 교사 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3급 보장, 그다음에 국정 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 자유 주장,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한 교원 노조법은 통과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후 교원 노조로 설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조의 설립과 합법화 투쟁의 일기는 89년부터 92년 동안 정교조 설립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원식 문교부 장관 때 법률적으로 교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연포를 놓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제 탈퇴를 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탈퇴를 안 하고 남아있던 교사들이 바로 이 1,500명인 거죠. 근데 이들이 바로 핵심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93년에서 95년에 이제 문제 시기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계속 투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국회에서도 야당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2,200명을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기에 99년에 김대중 정권 때 99년 1월 교원의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정교조가 활동하게 되게 하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이 김대중 대통령은 참 모든 걸 다 정교조 노조를 설립하고 또 우리나라 그 6.25 동란에 대해서도 전쟁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또 역할을 했네요. 자, 이게 참교육, 그러니까 정교조의 그 로고 마크는 참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의 어원은 일본 교원 노조가 표방하는 지인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가 참 진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참교육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일본 교원 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의 극좌파 교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 교육 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정교조들이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저 진교육하자.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형시키는 방법,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교육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참교육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민중을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민중교육 그 1장 26면에 보면 학교 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 수능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 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그 교사들은 학생들을 미래의 노동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노동자 의식을 가르쳐야 되고 노동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이 정교조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중고등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 자식인데 이들의 자본가적 그 경쟁 원리를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다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경쟁인데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그게 까무러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쟁을 하면 안 된다, 협동해야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정교조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가르쳐 버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개인의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교육은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 구조 속에 사회 위계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돼야 한다라고 민중교육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공교육이 자본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자본주의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 교육에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 원리로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서 친정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친정교 성향의 교육감들이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노선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지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민주화 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의 일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 친화적 인식 교육을 해서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루는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족이니까 총구를 북한으로 돌리면 안 되고 어디에 돌리냐? 바로 제국주의, 미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로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그래서 체제 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 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이 우리 동족이지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는 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고 우리 적이지만 우리 동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교생의 의식화라고 해서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 민주화 투쟁의 두 핵심 세력이며 나아가 교교생은 전체 변혁 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민중교육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주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 계급 사회를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교조의 조직 구성을 보면 의사결정 기관은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약 한 500여 명이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보면 국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는 약 100명 정도의 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하는 그런 전위부대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집행위원은 약 2~30명 정도로 사실상 정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거물급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구는 보면 지부로 시도 단위로 지방 8개 도시의 선거구와 연관시키면 되는데 시도 교육청과 대형 교습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회는 시, 군, 구 단위로 교육청과 대응 교습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분회는 정교조의 근간의 조직인 학교 단위의 분회로서 약 평균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분회에 5명이면 상당히 적을 것 같지만 한 학교에 5명이면 이들이 다 교사들을 친정교조 성향으로 교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조합원은 보면 1999년에 5만 5천 666명을 시작해서 2003년에 최고점을 찍는데 9만 3,86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갈수록 인원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은 보통 조합비가 한 월 한 2~3만 원 정도 내긴 하는데 솔직히 그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그런 집회나 아니면 모든 그런 행정들을 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바로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에 57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01년, 03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총 31억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법의 노조로가 된 후에 그래도 7개 교육청에서 2년간 약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교조에 또 쏟아붓는 돈들이 많고요. 그 정교조의 정파를 보면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일명 교차사라고 해서 정교조 내 최대 규모 민중민주 바로 피대 계열이고요. 좌파의 강성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교육 실천연대는 참실련이라고 해서 참솔, 그러니까 민족해방, 그다음에 NL 계열 쪽이고요. 교육과 노동 포럼에 합병하고 혁단해서 참실련, 우파, 자주, 민주, 통일 관심, 그다음에 통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교조 내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바로 이 NL 계열파가 그 정교조 내에서는 우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좌파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또 그렇게 나누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분쟁들 많이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운동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동단계를 한다라고 해서 서로가 그렇게 뭉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금성출판사에서 한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북한에 대한 50년 전 6.25 그 동란에 대해서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표방했다. 그다음에 등거리 외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등거리 외교 그걸 대응했고, 그다음에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고, 위에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제를 했다. 그래서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금성출판사에서 이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교조들이 하는 일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먹이고, 그다음에 법의 노조를 철회하라고 삭발투혼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과 그 교원 평가를 즉각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좌측 하단에 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바로 오종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정교조의 근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987년에 정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대의원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교조의 어떻게 보면 김일성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좌측에 그 두루마기 입고 있는 한 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경렬 목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상렬인가 한경렬인가 같은 그 한 목사 이렇게 같이 북한의 이 내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바로 이 그 교육과 관련돼서 하는데 국제중과 외고 자사고를 그 혜택을 거둬들여서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불평등 확대를 대표적인 학교 유형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국제중과 외고 자사고를 다 혜택을 자사고를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없애겠다.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일명 기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교육의 불평등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조영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외고랑 자사고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미 자사고는 없어지는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에게 정부에서 이 자사고에게 특별히 정기 학생 모집권을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게 전후기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자사고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입학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일반 학교로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 학교로 자동으로 배정이 받는데요. 근데 이 정기를 없애버리고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정기 모집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사고에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안 되면 이미 탈락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근처 학교의 배정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로 입학 신청을 할 때 신청서란에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장 찍고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못 들어가면 내 자식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신청이 부족해서 그래서 자사고에 입학한 미달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놓고 보면 그나마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학교들이 그래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대부분 또 강남에 또 8학군에 다 몰려서 또 이 집값들이 폭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개 시도교육청에서 그 시도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보편화할 수 있는 지점을 추출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 교육감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이 그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과제에 보면 모든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만들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학교라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혁신하는 학교라고 만든 것이 혁신학교인데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이 그 과거에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게 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혁신학교가 최근에 이제 그 정치교사라는 그런 것으로 인원고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인원고 사태에서 그래서 이제 인원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에서 이 정치적 그것을 이제 인터뷰했던 시국선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KBS 뉴스에서 그 혁신학교 토론 수업에 대해서 정교조 교사와의 학생들 친북 세례 극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은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가 우리는 전기가 발전돼 있으니까 합치면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상주의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 학생 수요 연합에서 이제 교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과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최윤호 학생과 그 학생 수요 연합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끌려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응급실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개끌듯이 끌려나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서울지부에서 성명서를 얘기 내는데 돌리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인원고가 보수 단체들의 정치적 놀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는 경찰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여기에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 그냥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많이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 밖으로 아예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는 좌파 교육감들이 만든 학교로서 교육과정 수업 방식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 방식이 되다 보니까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 사항은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교원 인사 자문 회의의 결정을 교장이 수용하게 되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교직원 회의에 보면 우리 보통 교무 회의를 하는데,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그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이 회의를 하면 이 혁신학교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뭐 이런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에서 참여할 때는 모든 n분의 1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신입 교사 6개월 된 신입 교사랑 뭐 30년, 20년 넘은 그 교장들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민중 집중제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는 교사들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교장 선생님은 무엇을 하느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을 교장이 수용해야 되는데, 교원 인사 자문회의는 평교사들이 만든 회의인데 특별히 교사의 승진 발령 이런 것을 할 때 교원 인사 자문회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장이나 교감이 임명할 때 그 후보자들을 교원 인사 자문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결정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보자들을 순위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선출해라라고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자신들의 뭐 정교조 출신이나 아니면 친정교조 성향을 띠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뭐 그 교사들의 이 해방구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이것은 평교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마 소비에트적 발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혁신학교는 어떤 교사를 지원하냐면 정교조 소속이나 친정교조 교사들이 대거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정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 골칫거린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면 뭐 얼싸 좋다고 하고 무조건 막 전폭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그 교사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정교조 출신이냐 아니면 친종교조 성향을 띠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죠. 인원고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대부분이 뭐 대부분 아니겠지만 그 정교조 출신들의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바로 역사 교과서 강행과 정교조주의가 있었다. 정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키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정책교섭국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일자고사 폐지도 적폐 청산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제되어 숱한 문제를 낳았던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초등학교만 중단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학업 성취도 비교 불가능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를 만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책에 빠진 학교를 개혁하겠노라고 도입한 공모 교장 제도는 결국 교장 자격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교장 세력이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혁조차 굴복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평교사가 이제 연수가 차고 나이가 차고 시작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이 신청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제도를 합니다. 그 자격증을 어떻게 따냐? 뭐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 통해서 이것을 자격증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모아서 그게 이제 자격증을 쌓이게 되면 이제 교장이 신청할 때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방학 때나 뭐 평시에 이제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받아서 쌓아 놓으면 이제 내가 교장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채워서 교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김상건 그 교육부 장관이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정교조 교사들이 이제 교장으로 할 수 있는 나이대에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장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취득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자신들이 교육을 안 받았거나 수료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뭐 그 정교조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런 교육을 안 받고 그래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교장이 될 수 있는 준비나 자격증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뭐 난 그런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난 교장을 못 가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 평소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면. 근데 이 정교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그 제도를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교조 교장 출신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 상황을 보면 미래에 비춰보면 보수의 교육감이 정책을 펼칠 때 일선학교 교장과 학교가 교육감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단체로 뭐 불복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정북, 강원, 경기, 서울 등에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청소년 인권법을 상향해서 법률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청소년 입법권은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서울의 사례를 드는데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힘을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던 이유는 그 조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옹호관은 이제 한 명의 학생인권 옹호관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이 학생들의 뭐 인권 침해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해서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뭐 학생들이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고발하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201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성추행 누명에 목숨을 버린 중학교 교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같은 학교 재직 중인 학생부장 그 체육교사죠. 그 송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학교장에게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무혐의 혐의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이 그 경찰 수사에 딱 진입하니까 피해 학생들이 선생님은 죄가 없다, 조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를 토대로 내사 종결하고 부안교육청에 고지를 합니다. 근데 이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 내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 교원 연수원으로 대기 발령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가 있는 송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사실상 격리 조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인권센터의 그 옹호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교사한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의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탄원서를 이제 이 학생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권센터 학생인권 옹호관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찍히면 뭐 거의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 옹호관이 체육교사가 이제 이 송교사한테 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노동인권 교육은 서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3 이상 모든 학급별로 5차시 이상 참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풀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과 교육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운동가로 양성해서 배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오전에 주제적인 교과를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오후에 다양한 심미적 예술 체육 활동과 자치,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의 모습입니다. 보면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공부 안 해도 되고 뭔가 체육 활동, 뭐 예술 활동,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요즘 학교에서 이 엄청나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끔 계속 이제 부모들이 보면 학교를 보냈더니 뭐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전체 학교가 이 성적 저하가 이루어지니까 부모들이 이제 대학에 보내려니까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 실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제도인데 1단계는 거점 국립대 10개를 연결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2%를 주고요. 그리고 2단계는 권역별 지역 중심 국립대 12개 하고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대를 연결합니다. 3단계는 독립형 사립대를 연결해서 교육복지제도, 교육비 지원, 사립대 공립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대학으로 확대하여 대학도 평준화하여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점수를 하면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려면 권위주의와 남북 대결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창의력이 왜 남북 대결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사고의 지평이 딱 절반이다. 생활이 막혀 있고 사고가 38선 앞에 멈춰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공주의와 남북 대결 의식을 극복하고 긴장 완화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앞뒤가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 우리의 창의력은 고작해야 짬짬면이거나 참 반반 치킨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나요? 능력에 따라서가 빠지게 되는데, 이 능력에 따라서가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데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고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어린아이가 있고 키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파적 교육은
우리가 우파적 교육은 뭐 계속 성장하게 어떻게 하면 성장을 잘할까, 잘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파적 교육은 모든 걸 작은 아이 수준으로 만들어라, 단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된다. 다 똑같이 뭐 다 필요 없고 능력을 다 필요 없고 다 이렇게 하향 평준화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좌파 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게 그 정교조 관련해서 그 설립과 종교의 의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베드로 후서 2장에 1절에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이게 이제 주체사상을 정교조들이 학생들에게 주입하면 이런 주체사상이 이단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을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서 파멸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들을 지키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진정한 교사, 교육자의 본을 배워서 우리를 모두가 진정한 교사가 되어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그 정신에 세워주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